이번 시간은 스팀을 이용한 열교환기 이론 및 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열교환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여론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제를 통해 열교환기를 설계해보고 마지막으로는 판형 열교환기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교환기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교환이 일어나는 모든 장치가 열교환기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 냉난방 시스템, 발전소 냉각타워, 라디에이터, 한국 전통 온돌 난방, 벽난로, 공조기 등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이 열교환기에 포함됩니다. 제가 구글에서 열교환기 또는 히트 익스체인저라고 검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열교환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교환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열교환기 종류는 다음과 같이 쉘 앤 튜브 타입, 더블 파이프 타입, 플레이트 타입, 쉘 앤 플레이트 타입, 코일 타입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열교환기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레이트 타입의 판형 열교환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열교환기가 존재하지만 열교환기 해석의 기본이 되는 것은 차가운 유동과 뜨거운 유동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카운터 플로우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패러럴 플로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 방향에 대한 열교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카운터 플로우 열교환기의 경우 두 유동에서의 열교환이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지만 패러럴 열교환기에서는 초기 두 유동의 온도 차이가 클 때 열교환이 많이 일어나고 점점 열교환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교환 시 주고받는 에너지를 보면 핫사이드에서 콜드사이드로 전달되는 에너지는 1과 같으며 콜드사이드가 핫사이드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와 같습니다. 방열 손실을 무시하고 전열면을 통해서만 에너지가 전달된다고 하면 에너지 평형에 의해 주고받는 1과 2의 에너지량은 동일합니다. 지금부터는 열교환의 여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팀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압하, 상온의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은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고 100도씨가 되면 물은 끓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흡수한 에너지를 우리는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액체 상태의 물을 끓는 온도까지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을 나타내며 물에 공급된 열은 온도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을 지나 열 에너지는 계속해서 물에 전달되고 있지만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흡수한 에너지를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물에 끓는 온도에서 온도 변화 없이 물을 스팀으로 상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량입니다. 열이 공급될 때 스팀과 물의 혼합물 온도는 변화가 없고 모든 에너지는 액체에서 기체로 상을 변화시키는 데만 사용됩니다. 전열은 스팀의 전체 에너지이고 이것은 간단히 현열과 잠열의 합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압에서 1kg의 물을 0도씨에서 끓는 온도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419kJ 또는 100kcal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2257kJ 또는 539kcal의 에너지가 100도씨의 물 1kg을 100도씨의 스팀으로 증발시키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열은 현열과 잠열을 더하면 2676kJ 또는 639kcal입니다. 정리하면 현열은 물을 물에 끓는 점까지 온도를 올리기 위하여 들어가는 열량을 말하며 잠열은 이 끓는 물을 상의 변화를 일으켜 스팀으로 만들기 위한 열량입니다. 이때 온도의 변화 없이 들어가는 열량을 증발 잠열이라고 하며
이 두 열인 현열과 자멸의 합을 스팀의 전열이라고 합니다. 두 물질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 열교환기 내에서는 반드시 열 전달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교환기 설계 단계에서 전열면을 통과한 열 전달량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교환기의 열 전달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은 총괄 열 전달 계수와 전열 면적, 그리고 1차, 2차의 평균 온도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열교환기의 디자인은 열교환기의 형태와 상관없이 열 전달 면적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이 공통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총괄 열 전달 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 전달은 핫사이드에서 콜드사이드로 열 전달면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이때 열 전달은 핫사이드 벽면에서의 대류, 열 전달 면을 통한 전도, 콜드사이드 벽면에서의 대류로 구성됩니다. 이를 각각의 열 저항으로 표현하면 1과 같고 모든 열 저항의 합을 다시 하나의 대류에 의한 열 저항으로 표현하면 2와 같습니다. 이때 나오는 변수 U가 바로 총괄 열 전달 계수입니다. 총괄 열 전달 계수의 크기는 열 전달 과정, 유체의 물리적 특성, 유체의 유량 및 열 전달 표면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 값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열 전달 효율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 값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작은 전열 면적으로도 많은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1, 2차 측의 대수 평균 온도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수 평균 온도차란 핫사이드와 콜드사이드가 열교환을 할 때 위치마다 온도가 달라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온도를 구해 온도차를 구하는 것이 대수 평균 온도차입니다.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온도 변화선을 그려야 합니다. 우선 스팀의 온도 변화선을 그려보면 직선으로 그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스팀 에너지가 피가열체에 전달될 때 일반적으로 자멸만이 사용되며 자멸 이동 시에는 온도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의 온도 변화선을 그려보면 물과 스팀이 처음 만났을 때 물의 온도는 빠르게 올라가고 뒤로 갈수록 그 온도 변화 속도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선의 평균 높이값을 대수 평균 온도차라고 부르고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열교환을 위한 전열 면적 값으로 총괄 열 전달 계수와 대수 평균 온도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하는 값이 됩니다. 열교환에 필요한 전열 면적을 확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튜브 수, 판수, 코일 길이 등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열교환기의 형태 및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온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필요한 유량과 온도는 각각 시간당 10톤, 60도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온수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열원은 이 바지의 스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형 열교환기를 설계해야 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콜드사이드의 필요 열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당 10톤, 20도씨의 물에 얼마만큼의 열량이 전달되어야 60도의 온수가 만들어지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필요 열량은 시간당 40만 킬로칼로리가 계산됩니다. 앞의 계산을 통해 60도씨 온수를 얻기 위해서는 스팀으로부터 시간당 40만 킬로칼로리의 열량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열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열 면적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수 평균 온도차와 총괄 열 전달 계수 값을 구해야 합니다. 대수 평균 온도차부터 구해보겠습니다. 스팀과 물의 대수 평균 온도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개의 온도 변화선을 그려야 합니다. 스팀의 온도 변화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스팀의 사용 압력을 확인한 후 포화 증기표에서 스팀의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팀 이바지의 온도를 찾아보면 133도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의 온도는 20도씨로 들어와서 60도씨로 나가는 것을 예제의 조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식에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대수 평균 온도차는 91.5도씨가 계산됩니다. 총괄 열 전달 계수는 핫사이드 벽면에서의 대류, 열 전달 면을 통한 전도, 콜드사이드 벽면에서의 대류로 구성됩니다. 총괄 열 전달 계수의 크기는 열 전달 과정, 유체의 물리적 특성, 유체의 유량 및 열 전달 표면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을 통해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확립된 총괄 전열 계수의 대표값을 사용하면 실무적인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예제의 총괄 열 전달 계수 값은 3654kcal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열교환기의 전열 면적을 구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필요 열량 1차와 2차의 대수 평균 온도차, 총괄 열 전달 계수를 식에 대입하면 전체 전열 면적은 1.2제곱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열판 하나의 면적이 0.1제곱미터라면 열량 전달을 위해 필요한 전체 열판의 수량은 12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열교환기 설계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콜드사이드의 필요 열량을 구합니다. 둘째, 대수 평균 온도차와 총괄 열 전달 계수 값을 구합니다. 셋째, 필요 열량을 대수 평균 온도차와 총괄 열 전달 계수 값으로 나누어 전열 면적을 구합니다. 넷째, 열교환기의 형태와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제 판형 열교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판형 열교환기의 구성입니다. 우선 우리가 흔히 열판이라고 부르는 플레이트와 가스켓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온도의 유체가 이 플레이트를 사이에 두고 간접적으로 열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플레이트 사이의 유체가 흐를 수 있도록 강하게 조여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타이트닝 볼트, 프레임 플레이트, 프레셔 플레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플레이트들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가이딩바, 캐링바, 서포트 컬럼이 있습니다. 판형 열교환기의 플레이트 재질은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 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특수한 경우에 따라 그 판의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분이 많은 해수의 경우에는 티타늄 재질이, 황산과 같은 부식성 유체일 경우에는 하스텔로이 재질이 사용됩니다. 플레이트의 두께는 0.4T에서 0.7T이고 일반적으로는 0.6T가 많이 사용됩니다. 플레이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유체가 들어오는 포트와 유체가 고르게 분배되는 유체 분배면, 그리고 열교환 일어나는 전열면과 기타 실링 가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사가 공급 중인 판형 열교환기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오메가 포트입니다. 이것의 특징은 유입, 유출되는 유로의 형상을 타원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유체의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열교환기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커브 플로우입니다. 커브 플로우는 유체가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며 데드존, 즉 열교환을 하지 못하는 면적을 최소화시켜줍니다. 다시 말해 열판의 모든 면적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열교환기 효율을 더욱 더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특징은 플렉스 플로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판형 열교환기는 모든 판이 동일한 형상의 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렉스 플로우의 특징은 유량이 많은 측과 유량이 많지 않은 측의 형상을 다르게 제작함으로써 열교환기의 불필요한 오버사이징을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 유량이 많으면 유로가 넓은 쪽으로 배치하고 유량이 적으면 유로가 좁은 쪽으로 배치하여 최적의 열교환기 사이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특징은 불균등한 흐름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이며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압력 강화 활용을 최적화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5포인트 얼라인먼트입니다. 이것은 플레이트를 잡아주는 지지점의 수가 5개를 의미하며 비숙련자가 특별한 기술 없이 조립하더라도 완벽한 얼라인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다. 참고로 수백 장 판의 얼라인을 맞추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며 판형 열교환기 누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얼라인 불일치로부터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베어링 박스입니다. 판형 열교환기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분해 조립 시 볼트가 잘 풀리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한두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볼트 끝에 베어링 박스를 적용하여 분해 조립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열교환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스파이렉스 사코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